여러분 안녕하세요.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이제 봄이 막 다 지나가고 우리 학교에 제가 있는 건물 앞에 벚꽃이 많이 폈거든요.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렇고 우리 저희 연구실로 오는 길에도 그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어 어제 갑자기 보니까 꽃이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도 다 지고 옛날 같으면 정말 따뜻해야 하는데 어제는 길에 사람들이 그 겨울 얇은 패딩을 경량 패딩도 막 입고 다니고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막 춥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그러면 이제 더위가 와서 지금쯤은 막 반팔 입고 다니고 좀 빠른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너무 추워서 요즘은 또 감기 걸리면 병원 가기도 힘든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날마다의 그 날씨 온도 차이도 너무 심할 때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자 그럼 우리 4 주차 강의 나이와 언어 습득에 대한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나이와 언어 습득. 이번 주는 이제 주제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익숙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주제죠. 언어 습득, 언어를 습득하는 것. 언어를 학습하는 우리 인제 학습자들이 언어를 학습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뭐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 배우는 그 이유들도 그러니까 모국어 뭐 하자 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된다는 건 그 언어가 사실은 학습을 통해서 시작은 출발은 되지만 그게 그 실제 습득의 경지로 가야 그때그때 쉽게 쉽게 자연스럽게 그 해당 언어권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는 최종 목표는 그 언어를 습득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이 말처럼 쉽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게 목표죠. 근데 그것에 나이가 얼만큼 영향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하여 바라보는 이론들이에요, 여기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차라리 이 부분은 아무 큰 그 사전 지식 없이 보게 된다면 '나이와 언어 습득은 영향이 있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뭐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제 영어 교육이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게 그 실제 모처럼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마 우리 반의 선생님들 중에 일부분도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를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이나 인제 저도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아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제 성인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28 살이니까. 그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이 나이가 언어 습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어렸을 때 뭐 유학도 보내 보고 아이를 뭐 외국인 선생님을 집에 데리고도 와 있어 보고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나처럼 어렵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제가 옛날에 그 어린 저의 딸의 엄마였던 시절에는 초등학교 4 학년 이전에 그 "모 학습 환경으로 유학을 보내야 한다." 일명 조기 유학이었죠. 그쵸? 그래서 잠시 동참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것에. 그래서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과연 정말 나이가 언어 습득에 그렇게까지 100% 영향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장입니다. 이 3 장의 나이와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이게 다양한 방면으로 나이하고 언어 습득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여러 의견들도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영향이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나이라는 게 제2 언어 습득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가?
이런 것을 이번 장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모국어를 정말 쉽게 배우지만 사실 이 부분도 아이들이 모국어를 정말 쉽게 배운다는 게 사실일까? 아이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입력 자료를 충분히 쌓아서 또 그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오직 엄마의 말을 알아듣고 엄마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적어도 2년 이상 해서 드디어 소통이 되는 그것이 쉽게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어른들의 제2언어 학습은 힘들게 배우거나 실패하기도 한다. 근데 이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이 쉽게 보이고 어른들의 제2언어 습득이 그 힘들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한 이 부분이 저는 가끔 피아노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 몸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생각해 보면 피아노보다는 영어가 좋겠네요. 언어니까 영어에 제가 대입해 보면 영어를 아직도 여전히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마음은 20살 정도부터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사실. 제가 강원도 정선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에 제 나이의 사람들은 엄마들이 딸을 고등학교도 잘 안 보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래서 대학을 보낸다는 건 우리 엄마가 저를 대학에 보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미쳤다고 했거든요. 계집아이를 무슨 대학을 보내냐고. 저기 소영이 엄마가 아무래도 몸이 좀 아프더니 "미쳤나 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친구 엄마는 저한테 너 니네 엄마가 미쳐서 그렇게 했지만 너라도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그 아이가 쉽게 배운다는 건 아이들의 노력의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거고 어른들이 힘들고 어렵게 배운다는 건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살아서 영어 잘 못했지만 대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졸업하려고 하고 하면서 '영어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매번 포기했어요. 아직도 내 인생에 영어를 포기한 이력은 아마도 수백 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영어의 기초 교재가 되게 많아요. 그 모든 시대에 나온 기초 교재들이 1-2 권은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학원을 끊으면 또 그 책을 1 권을 사잖아요. 그렇게 쌓아 놓은 책들이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이유는 마음이 앞서서 내 마음은 이미 미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쫙 영어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 그만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은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다른 생각들을 한번 요 부분을 학습하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이 모국어 학습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제2언어 학습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얻어왔다. 근데 이건 언어 연구가들이 어린아이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그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어떤 그 연관성, 방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얻어왔다는 거죠. 모국어 습득은 이른 나이에 시작되지만 좀 이른 나이 너무 이른 나이죠. 태어나자마자부터 그쵸. 그래서 이른 나이에 시작이 되지만 제2 언어 습득은 성인기, 성인기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뭐 30 살에 저의 마지막 도전은 50에 헝가리어를 배우는 것에 도전을 해 봤거든요. 그랬으니까 성인 완전히 어른이 돼서 그 나이를 떠나서 저의 학생 중에 한 명은 일본 학생이 72 살에 한국어 배우러 유학을 왔었던 적도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성인기에 학습 욕구가 많은 사람과 학습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 번 도전되는 그 성인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이라도 조금 일찍 제2 언어를 그러니까 모국어로는 한국어를 그 배웠지만 뭐 어려서 5 살, 10살 이럴 때 뭐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를 언어를 배우게 되죠. 제가 헝가리에 있을 때
저는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 만들어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그 헝가리어 스쿨도 다니고요. 되게 많이 도전했어요. 헝가리어도 그 짧은 시기 몇 년 동안에. 그랬는데 저 아직도 잘 못해요. 몇 개 인사말과 몇 가지밖에. 근데 제가 오기 몇 달 전에 한국에 어떤 꼬마들이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유치원생이었는데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그 아이들은 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보다 못했죠, 당연히. 저는 그래도 몇 개 알았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어요. 그러다가 한 서너 달이 지났더니 그 아이들은 그냥 헝가리어로 그냥 살더라고요. 일상적으로 간단한 것들은. 그래서 그런 그 어린 시절에 배우면 몇 살이 더 잘하느냐. 그 두 아이 중에도 어린애가 잘했는지 큰애가 잘했는지 이런 것. 그래서 제 그 모국어는 아주 아기일 때 시작이 되지만 제2언어는 성인 혹은 어린 시절 뭐 아주 어릴 때, 중간 어릴 때, 뭐 청년이 됐을 때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다양한 단계들의 그 제2언어 습득의 도전을 제2언어 학습을 도전하는 그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 성인 모두 이 두 시기의 차이는 제2언어 습득의 모형과 이론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몇 살에 그 지금 이번 장이 나이와 언어 습득 관련된 거니까 몇 살에 출발한 사람이 언어학습을 출발한 사람이 더 빨리 배우게 되느냐 이런 것, 어떤 것이 좀 더 장점이 있고 어떤 게 또 단점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단서들을 이 많은 학습자들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언어 습득에 미치는 나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일단 이런 그 나이와 언어 습득과 관련된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통념 깨뜨리기. 그래서 그 원래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죠. 고정관념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와 제2언어 습득 사이의 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통념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한두 씩 읽으면서 '아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나도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단어와 구들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렇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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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맘마 이렇게 처음엔 맘마 이런 단어, "이거 줘." 이런 식의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길어지는 것들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죠. 똑같은 말을 이렇게 같은 형태를 알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따라서 외국어 교실에서도 학생들은 반복과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반복과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게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두 줄로 보통 나누어서 써져 있는데 첫째 줄은 모국어 습득의 과정이고 그래서 뒤에 외국어 교실, 제2언어 습득이죠. 외국어 교실이라고 하면 여기는 제2언어 습득에서도 학생들이 반복과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이런 통역.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쵸? 그다음에 아이들의 모국어 습득은 주로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엄마가 "엄마, 엄마." 그러면 아이가 "맘마, 맘마." 하다가 "엄마." 하면 "와 우리 애기 천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외국어 교실에서도 그러니까 제2언어 교실에서도 학생들이 모방을 많이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진정한 진리이냐 이걸 봐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아이들은 개별 소리들을 연습하고 이어서 단어와 문장을 연습한다. 아이가 단어 먼저 하고 작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순서는 외국어를 가르칠 때에도 활용되어야 한다. 뭐 자 여기에서 통념을 깨뜨리자고 해서 우리가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것들 모어습득과 재현어 습득에 대한 개념, 고정관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 순서가 외국 교실에 활용되어야 한다. 아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말하기보다 이해가 항상 앞선다.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고 그다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외국어의 기능을 제시할 때에도 이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은 어린아이,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는 듣고 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자, 듣고 말하고, 그렇죠?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고,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이해와 표현의 개념이 아니라 구어 먼저 하고 문어를 나중에 한다는 거죠.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구어 상황에서 이해 능력이 느끼고 구어 상황에서 표현 능력이 말하기 있잖아요. 그 구어로 이루어지는 이해와 표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어로 이루어진 읽기, 이해 능력인 읽기와 그 다음 표현 능력인 쓰기. 문어로 이루어진 읽기와 쓰기는 언어 발달의 좀 상위 단계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구어로 된 듣기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읽기와 쓰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제2언어 학습의 자연스러운 순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5번에서 조금 우리 의문점을 여러분들이 제시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언어 교육에서도 그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읽기 쓰기를 먼저 배웠죠.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그러다가 의사소통에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듣고 말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육의 현장을 보면 진정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인가. 1초간의 차이로 듣고 말하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를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자음 모음을 배우는데 이런 걸 배운다. 비읍의 브를 배운다면 이런 소리를 먼저 듣고 한번 해보라고 학생들이 입하고 따라 한 다음에 그리고 쓰세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획순대로 쓰기를 자음 쓰기를 배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듣고 말한 다음에 읽고 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아이의 경우와 다른 거죠. 어린아이의 듣고 말하는 것은 듣고 말하는 것으로 의사소통까지 다 한 다음에 다모의 형태나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치원생이 되면 4살에 한글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격차가 많이 떨어져서 읽기 쓰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학습자가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케이스라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국어와 문어가 동시에 강의된 학습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서를 미세하게 1시간 이내에 나눈다면야 이런 순서도 할 수 있겠지만 들은 건 말할 수 있고 말한 건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 순서대로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어쩌면 문법 번역식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음, 성인이니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큰 개념상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려면 듣고 말하기 먼저 구어 먼저 다 공부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읽기 쓰기 문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제2언어도 그런 순서이다라는 개념을 깨뜨려야 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6번째는 아이가 모국어를 배울 때는 번역이 필요 없다. 따라서 외국어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하지 않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어린아이가 번역하지 않고 언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외국어도 번역하지 않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100% 안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이 성인의 개념은 어쩌면 제가 우리 딸을 키울 때 초등학교 4학년 비포 애프터로 나눴던 그 기준에서 어쩌면 그전의 학습자들은 외국어도 모처럼 음 번역 없이 자동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제 몸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점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이렇게 저학년 때 호주에 이제 유학을 보냈었는데 방학에 제가 갔더니 학교에서 한 발표를 1 등을 했대요, 말하기 발표를. 그래서 스피킹 콘테스트에서 한 거를 "엄마한테 보여줘라." 이제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딱 나가서 소파 위에 서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와 잘한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Why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왜 나에게 이 영어를 한국말로 하라고 해? 나는 그냥 영어를 했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아이 치고는 유창한 어떤 되게 스토리를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그날 그 아이를 통해서는 해석을 듣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는 해석이 돼야 되고 문법적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뚝뚝뚝 찍으면 선생님들한테 오해받고 아무거나 찍었다고 혼나고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바로바로 번역하는 습관을 거꾸로 들이느라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속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기술이 안 생겼으면 했어요. 그냥 영어는 영어로 하고 한국어는 한국어로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그건 그 어린 나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번역하지 않고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헝가리어를 배우려고 했을 때 번역하지 않고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번역 못 해 주죠. 선생님이 한국어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 사전을 찍어서라도 파파고를 돌려서라도 반드시 제가 오늘 그날 배운 헝가리 말을 번역을 해서 저의 책에는 한글로 다 써 있었어요, 그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모르고 외워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알게 되는 어떤 재미있는 단어도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내가 당연하게 100% 이해하고 추측되는 것들 중에서 더 임팩트 있는 어떤 게 저에게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6 번을 이제 6 번은 인제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 7 번은 "어린아이는 형식적 문법에 대한 학습 없이 단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습득을 한다." 마찬가지로 외국어를 가르칠 때도 문법적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그래서 이 6 번이나 7번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몇 가지들 때문에 한때 이 학습하는 외국어라는 개념에서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지 않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야기시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7 가지 번역이 필요 없다든지 문법 학습을 문법 개념을 가르치지 않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 통념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어떻게 깨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이러한 주장들은 모국어 학습자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이상형.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외국어 교사들은 모호하자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이 이 학생들의 이상형인 거예요. 그 학습자가 모국어 학습자, 모국어를 배우는 습득하는 과정처럼 '내 교실의 학생이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어휘를 잘 습득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과정과 이유를 댈 수 없는 것들로 이렇게 어휘력도 확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리고 간혹 실수는 있지만 발음이 완벽하고 이거 하나는 정말 발음이 완벽하다는 개념은 여기서는 인제 한 예로 악센트에 대해서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음 발음이 완벽하다는 개념이 정말 깰 수 없는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외국어의 형태와
통사 구조를 꿈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 7가지 주장들을 통해서 이 외국어 교사들이 모 학습자를 외국어 교실의 제2언어 학습자 이상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것을 대변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7가지 주장들은 모두 결함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7개를 보면서도 과연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반복한다는 거,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모방해서 하는 것. 그리고 단계별로 개별 소리에서 단어 문장으로 또 연습하는 자연적 순서. 그다음에 그 먼저 이해하는 시간이 1년 이상 있는 거죠. 그리고 한다. 그다음에 말하고 듣는 구어를 먼저 학습하고 한참 지난 후에 문어인 읽기 쓰기를 한다. 그다음 번역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문법에 대한 특별한 개념이 없이 습득한다. 이런 것들. 이것들이 가진 이 결함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같이 좀 예를 들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국어와 제2언어 습득에 대한 인지주의와 구성주의의 연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지주의, 구성주의 연구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구자들과 외국어 교사들은 모국어와 제2언어 사이에 직접적이고 전반적인 유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도출된 유사점들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국어 습득과 제2언어 습득 사이에 합리적인 공통점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100% 이렇다, 절대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인정되는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들의 교실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생님들께서 외국어 학습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외국어 학습 경험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했던 교수 방법이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습득 사이의 유사점에 대한 잘못된 유추에 근거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웠던 경험 중에 그런 일이 있는지, 선생님들이 잘못된 유추, 이 앞에 있는 7가지 같은 유추에서 근거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잘못된 유추를 극복하고 사용했던 교수법의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수업을 잘 이끌어서 학습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유추에서 근거돼서 잘못됐던 점이 있어서 학습자가 잘 못하거나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든 그걸 해결을 하게 되겠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한번 여기 생각해 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비교와 대조의 유형인데요. 아이의 모국어 습득을 성인의 제2언어 습득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는 물론 언어라는 변인까지 다르게 언어는 모국어와 제2언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이의 습득과 성인의 언어 습득을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와 언어, 모어, 제2언어라는 변인들을 다루게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제시했던 7가지 주장 대부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오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아이와 성인의 제2언어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게 논리가 없다. 이것은 그 앞에 말한 7가지 그 방법,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 방법에 제2언어 습득을 입혀버리는 그것들은 예, 기본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다. 가끔 맞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오류가 될 확률이 있다. 이런 거고 훨씬 더 논리적인 비교 방법은
아이들과 성인들의 제2 언어 학습을 비교하거나 아이들의 제2 언어 학습, 성인의 제2 언어 학습 이걸 비교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모국어 습득과 어른의 제2 언어 습득은 비교하면 좀 안 되고 어린아이의 제2 언어 습득 방식과 어른의 제2 언어 습득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아이 자체, 아이들의 모국어와 습득과 아이들의 제2 언어 습득을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굳이 비교하고 싶으면 비교점을 찾아 비교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 모국어를 습득한 사례로 어, 그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이 사람이 늑대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늑대에서 키워졌어요. 이 주인공이. 그래서 늑대에 의해서 그 키워진 이 제니라는 아이가 그 늑대 소녀? 늑대 소년처럼 된 거죠. 그쵸? 그래서 14살인가 5살인가에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아이도 제2 언어처럼 어떻게 보면 늑대의 언어,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것이 제1 언어고 나중에 한국어 아니죠. 자기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공부하게 된 것이 어쩌면 제2 언어 습득처럼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구강 구조나 이런 것 아니면 청력이나 이런 것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이제 하나 이 늑대 소녀 같은 경우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범주가 돼요. 장애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모호를 습득할 수 없었던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음 두 가지를 이제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건데 하나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성인들의 제2 언어 습득. 아이와 성인의 제2 언어 습득. 뭐 5살짜리 아이와 11살짜리 아이와 성인과 뭐 이렇게 제2 언어 습득의 방식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모국어와 아이들의 제2 언어 습득.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적 시기 가설. 결정적 시기. 모든 것에는 가장 효과적인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이런 이론이에요. 결정적 시기 가설은.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나은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 건 그러면 정말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더 나은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갖고 출발해 보셔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용어로는 결정적 시기 가설이에요. 그래서 결정적 시기는 언어를 더 쉽게 습득할 그 시기를 지나면 그, 그 시기를 지나면 언어 습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어려워진다고 하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결정적. 그러니까 아까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시절에 한 20년, 30년쯤 전이죠. 그래서 조기 교육이 유행했던 이유가 뭐 저희 주변 사람들은 4학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배워야 해. 이런 거니까 사실 만 나이로 따지면 한 8살, 7살 뭐 이럴 때 8살쯤까지 배워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 시기는 모든 것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언어 습득이 어려워진다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시기. 결정적 시기 가설은 그러한 생물학적 시간표의 존재를 주장하는 거죠. 생물학적 시간표. 태어나면 몇 살까지 뭐 하고 이런 생물학적인 시간표. 그래서 결정적 시기의 개념은 초기에는 모국어 습득에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국어에서 원래는 아이들의 모호 습득이 잘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이런 모호 습득에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결정적 단계에 적절한 환경적 자극을 받지 않으면 쇠퇴하는 표출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향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몇 살까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못 배운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쇠퇴한다. 손을 쓰는 방법도 뭐 쇠퇴한다. 이런 거죠. 전통적인 연구에 따르면 제2 언어 습득을 결정짓는 시점은 사춘기 즈음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제 언어 습득을 그 그 옛날에 내려오는 연구들에 의하면 사춘기 시점, 뭐 11 살 뭐쯤 12 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춘기쯤으로 바라봐서 그 사춘기가 지나면 사람들의 제 언어 습득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절대 안 돼.' 이런 개념에는 점점 이제 능력이 떨어진다. 여기도 인제 결정적 시기에 대한 것도 이제 교실에서 좀 살펴본다면 언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제2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를 보여주는 일화적인 증거들을 본 적이 있는지, 또 제2 언어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학습한 성인들은 알고 있는지, 그런 관찰 증거들은 교실에서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성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가 우리 딸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니면 우리 좀 어린 학생 우리 멤버 중에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나 부모님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 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집에서 외국인이 집에 와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거고,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발표를 번역해 보라고 하니까 "와이 엄마." 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일화에 속하게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이 나이, 결정적 시기 이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한 성인들을 알고 있느냐. 글쎄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실패자 여기 하나 있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외국에 1년 내지는 2 년씩 이렇게 파견을 나갔다가 와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헝가리도 그렇고 이렇게 나갔다가 오는데, 미국도 가고. 근데 저는 실패자예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헝가리에 갔다가 온 건데, 가서 저 2년 있었는데 헝가리어 못하니까 저는 안 된 거고요. 제 주변 선생님 중에는 중국에 2년 반, 1 년 간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1년 반에는. 근데 2년 반 정도 나갔다 온 선생님은 중국어 잘해요. 근데 물론 그 중국어가 전공한 게 아니니까 학술적으로 막 이렇게 글쓰기나 논문이나 이런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라든지 간단한 그 서류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을 만큼 성공했어요. 웬만한 한국에서 중문과를 그냥 나오기만 하고 중국에 유학 안 간 사람하고 비교하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지? 그 경우는 어른이었지만 어쩌면 모국어 환경에 그 너무 많이 노출돼 있었던 덕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노출만으로 되지 않고 성인은 학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해당 대학에서 언어 연수도 해 줬어요, 다. 그래서 언어 연수가 를 하니까 배운 걸 나가서 사용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머리가 훨씬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관찰을 통해서 초등학생 정도 어린이들 뭐 7 살, 8 살, 10 살, 11살 이런 를 가르칠 때랑 성인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다를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신경 생물학적 고려 사항들이에요. 음. 나이와 언어 습득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뇌의 기능에 관한 연구입니다. 신경 생물학적 하면 두뇌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나이 대 정도까지의 사람들은 약간 기피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왠지 신경외과 그러면 뭐 정신과 그래서 그런 걸 좀 기피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담이 오히려 삶을 편안하게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신경외과 이런 건 어쨌든 신경생물 뇌 이런 거에 관계된 거죠. 저도 한
2 년쯤 전에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나름 이렇게 뭔가 부러지고 그런데 이제 그냥 너무 많이 부서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5 조각 6 조각으로 부서져서 한국으로 이제 막 긴급으로 이송돼서 와서 이제 여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서울대 공공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될까 봐 제가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한 다치고 1 주일쯤 지났는데 얼굴이 마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형외과로 먼저 들어왔는데 의사 선생님은 팔 부러지는 거하고 얼굴이 마비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지?" 그래서 합동 진료 같이 했던 거예요. 그 저 수술하고 뭐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을 할 때 신경외과랑 같이 그것도 또 신경외과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여기랑 같이 해 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수술이 다 완성되고 이제 했을 때 뭐지? "자리 잡았다. 이제 너무 다시 다치거나 이러지만 말아라." 성공. 그 손가락을 이렇게 기부스 속으로 움직였더니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죠? 어느 손인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안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낮잠 자고 딱 일어났더니 얼굴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뇌와 관계 있는 제가 약간 옆으로 긴 그러니까 뇌와 관계 있는 그런 언어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뇌 기능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정 단계에서 뇌가 성숙해지면 언어 습득 능력은 과연 종말이 구해질까? 이런 곳에서 출발했고요. 자, 뇌, 뇌의 좌우방구 뭐냐? 좌방구, 우방구 이걸 말해요. 뇌가 이 속에 뇌가 있으면 좌뇌, 우뇌 이렇게도 우리 말하죠. 좌방구, 우방구. 그래서 좌뇌, 우뇌 이렇게 말하는 그 좌뇌와 우뇌의 기능 분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체학에서 뇌는 좌방구는 뭐 이쪽을 관리하고 우방구는 뭘 관리하고 뭐는 뭐를 관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이 언어 습득에도 어떤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인간의 뇌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기능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뇌신경학 연구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능 뇌가 성숙해짐에 따라서 아기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기능이 분화되어 가는 그런 증거가 뇌신경학 연구에서 나왔서 지적, 논리적, 분석적 기능은 대체로 좌방구에서 자리하고 좌방구가 그 역할을 하고요. 지적, 논리적, 분석적. 그다음 우방구는 정서적,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기능들을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이제 통제한다는 거죠. 이쪽은 지적, 논리적, 분석적 기능. 이쪽은 정서적, 사회적 기능. 그런 걸 통제한다는 거. 언어 기능은 1차적으로는 좌방구, 지적, 논리적, 분석적이니까요. 여기서 1차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재에는 좀 더 복잡한 교재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더 복잡한 설명이 들어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좌방구라는 건 좌방구가 모든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 논리적, 분석적 기능을 가지고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문제는 그리고 우방구에는 뭐예요? 정서적, 사회적이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언어니까 사회적인 것. 그다음에 정서적이란 건 감정적이 이입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방구의 역할도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직접적으로 언어를 배워서 지식을 습득하는 개념에서는 좌방구의 역할이지만 그걸 감싸는 관계와 감정 이런 것들은 우방구의 역할이 더 흥미로운 문제로 뇌의 기능 분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 기능 분화의 과정이 언어 습득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요. 자, 이들 관련 연구들을 이제 검토해 보면 수많은 신경언어학 연구들의 결과는 결정적 시기의 존재에 관한 확고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해요. 와, 우리가 언어는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조기 유학도 보내야 되고 뭐 혀도 길게 만들어야 되고 막 별의별 것에 너무 내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먼 타국에 애를 보내서 사실 정서적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어를 잘해지긴 했지만 그랬는데 결국에 이 좌뇌 우뇌들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결정적 시기라는 그 나이가 있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는 적절한 나이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증거를 제공하는 정도는 못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 증거들로 발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 증거가 있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경언어학 연구의 한 분야에서는 제2 언어의 습득에서 뇌의 우방구가 하는 역할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신경언어학 이제 그 뭐 심리언어학 뭐 무슨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신경언어학 그러니까 그 뇌과학에 관련된 언어학이에요. 신경언어학 연구 분야에서는 뇌의 우방구가 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고. 그다음에 제2 언어 습득에서 학습 초기 단계에 우방구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지고 우방구가 하는 활동의 예로는 의미추측 생략. 그러니까 그 제2 언어 습득 초기에서 제2 언어 학습이죠. 습득을 위한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우방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우방구가 하는 역할, 언어학적으로 우방구가 하는 역할은 의미추측 생략, 그리고 정형화된 발화, 책략의 사용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한번 의미, 자 우방구의 역할이에요. 자, 우방구의 역할로 의미 추측, 책략까지 하나로 읽는 거예요. 의미 추측, 책략, 정형화된 발화, 책략의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우방구의 역할이에요. 우방구. 그리고 교실 학습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 뇌의 우방구에 의한 언어 처리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고. 우방구에 의해서 언어 처리가 이제 그 지적인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뇌의 우방구는 언어 사용에 화용적 측면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화용적 측면의 처리에 역할을 했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재현 학습자들이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교실에서의 학습 상황에서 오른쪽 뇌를 활용한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 그리고 우리 교실로 온다면 여러분이 언어 수업 교실에서 경험했거나 혹은 사용하고 싶은 학습 활동 중에 전형적인 우뇌지향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생물학적 시간표라는 용어에 관련된 겁니다. 생물학적 시간표. 생물학적 시간표는 그 다양한 종의 포유류와 조류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 결정적 시기에 대한 증거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벨은 종족들의 사회적 유대 관계를 형성해주는 악센트, 높낮이 조절하는 그 악센트를 사춘기에 발달시킴으로써 첫 번째는 자녀 양육과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자녀 양육과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욕구로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짝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악센트 발달시켜서. 그리고 또 다른 견해에서는 제2언어의 다양한 들은 최적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음과 같은 하위 처리 과정은 조기에 성숙되는 뇌 기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국인 악센트는 아동기를 지나면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기 교육을 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오직 악센트 때문에.
의미관계와 같은 상위 언어 기능들은 후기에 성숙되는 뇌의 신경회로에 더 의존을 해서 성인들의 학습에서 볼 수 있는 효율성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발음의 문제, 우리가 흔히 우리들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발음의 문제와 내용, 기능적인 문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악센트라는 그 용어가 발음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발음의 문제는 그 어린 나이에 하는 게 맞고 의미관계 같은 그런 상위 언어 기능은 뇌가 좀 더 이해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성인 학습에서 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천적으로 원어민 수준의 정통 악센트 습득에 대한 것이지 의사소통의 유창성이나 다른 상위 처리 과정의 습득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은 되지 못했다는 거. 결정적 시기가설이 그런 걸 해주지 못. 결정적 시기가설이 그 결정적 시기에 두드러지게 발달되는 건 악센트다. 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학습한다는 건 발음도 중요하지만 언어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해를 요하는 것들은 오히려 성인 학습자가 더 쉽게 배운다. 그다음은 인류학적 증거입니다. 그건 인류학적 증거예요. 그래서 성인들 가운데 음, 성인들 가운데 사춘기가 지난 후에도 제2언어 원어민 수준의 정통 악센트를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예외적이다. 이건 뭐냐 하면 어렸을 때 결정적 시기 가설이 나오면서 악센트 같은 발음은 어렸을 때 몇 살까지 배워야만 할 수 있다. 사춘기 이전에 배워야 한다.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그게 100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성인 가운데도 제2언어를 의 발음과 악센트를 잘 학습하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극히 소수지만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인 힐은 성인들이 보통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2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예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성인이 제2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예도 있다는 거죠. 이건 소렌슨 1967에서는 적어도 24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남아메리카의 투카노 부족 문화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투카노 부족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사용하는 언어로 종족을 구분하는 이 문화권의 각 부족들은 자기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조계혼 단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따르면 이 부족 사람들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두세 개의 다른 언어들을 외국인 악센트 없이 활발하게 그리고 거의 순식간에 구사하기 시작한다는 거. 무슨 말이냐? 이 부족을 연구했어요. 투카노라는 부족 문화를 연구를 했는데 그 이 부족은 24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다. 가능하죠. 그쵸? 뭐 지구에는 7천여 개 언어가 있는데 국가는 200몇 개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한 나라에도 여러 개의 언어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까운 나라 중에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뭐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국어를 그 문자로 받아들인 찌아찌아족이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자기 언어를 쓰기 위해서 한글을 가져와 한국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글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부족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투카노 부족은 그 24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자기 종족끼리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하니까 여기서 사춘기 되기 전에 두세 개 언어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엄마 아빠가 다른 언어 사용자인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A 부족 언어와 B 부족 언어를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기. 그랬는데 이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다른 부족한테 가면 또 적어도 하나는 더 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 딱 세 개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관계가 있는 여러 언어들을 다 같이 사용하는 뭐 서너 개, 네다섯 개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해서 다른 부족과 결혼을 해서 가면 그 부족어를 배우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문장에 사랑은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이건
그 결혼해서 가서 사랑하고 살고 이러기 위해서 언어도 자동으로 습득한다는 거죠. 사실 외국어 배우는데도 갑자기 어떤 학생이 한 몇 달 안 봤는데 갑자기 너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하는 이제 외국 학생들이 있어서 보면 한국인 남자친구나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실로 온다면 여러분은 혹시 12세나 13세 이후에 제 언어를 학습해서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구사하는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주변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비결들 가운데 일부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에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런 교실에서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요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악센트의 중요성입니다. 이제 사이사이 악센트 나왔어요. 자, 20세기 중반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의문 구사력의 습득에 관한 연구는 사춘기에 끝나는 결정적 시기의 개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령 기반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그 언어 습득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그런 연령 기반 요인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신경 근육의 유연성, 신경학적 발달, 사회생물학적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갖는 환경들이 그것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 중에는 신경 근육의 유연성이나 뭐 이런 사회문화적 영향력 같은 것들도 신경 근육의 유연성, 신경학적 발달, 사회생물학적 프로그램, 사회문화적 영향력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 결정적 시기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고요. 우리는 제2 언어 습득에 있어서 악센트의 중요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갖게 되는데요. 악센트 습득에 관한 연구에서는 악센트의 문제는 뒤로 하고 다른 능숙도 요인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그 다른 능숙도라는 건 뭐예요? 의미적, 그 문법적 기능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가 어린 제2 언어 학습자들이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가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악센트라는 개념에서는 아이가 당연히 우월했는데 나머지 요인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이 악센트를 잘한다고 얘가 더 잘한다, 이런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실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습득이 완벽한 원어민의 악센트를 습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센트만 좋고 실제로 어떤 단어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고. 악센트 습득에 관한 연구에서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점은 언어의 국제화 혹은 현지화에서 원어민의 악센트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언어학 연구에서 원어민 이상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동시에 타당성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다 보니까 원어민 이상주의가 타당성이 떨어져 간다, 이런 거죠. 학습자들의 학습자 특성과 제2언어 학습 상황이 조합을 잘 이루면 학습을 늦게 시작한 불리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2언어 습득이라는 기적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상기시켜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생물학적 일정표에 의해 가해지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층의 제2언어 학습자들이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수준의 능숙도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제2언어 학습자들의 다중 능력에 좀 더 긍정적인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악센트뿐만 아니라 의미 기능이라든지 문법 기능 이런, 그래서 우리들은 학습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에 대해 좀 놀랍게 여겨야 한다. 이게 뭐냐면 그 학습자들이 단순한 악센트만이 아니라 문법적 기능, 의미적 기능, 어휘적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활용적인 기능으로 해서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교실로 가면 여러분은 제2언어 습득에서 실제로 어떤 점에서 성인들이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아이는 발음, 어른은 이해력, 그래서 문법 구조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어떤 걸 성인들이 더 이점이, 좋은 점이,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상 아이만큼 잘하거나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을 제2언어의 학습을 성인으로서 잘 해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통찰력을 여러분은 교실에서 학습 활동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적 고려사항입니다. 인지적 고려사항. 사람의 인지는 출생 후 16세까지 급속도로 발달하고 그 후에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 16세까지 인지력이 쫙 발달했다가 그 다음에는 완만하게. 이제 그 다음에 사실 어쩌면 개별적인 노력에 따라서 이게 좀 더 잘 갈 수도 있고 더 완만할 수도 있고 좀 더 오래까지도 인지력이 계속 갈 수도 있고 빨리 인지력이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뭐 물론 병에 걸리거나 이래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인지 변화들은 결정적인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훨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아제 연구를 좀 가져와 보는데요. 피아제 연구에서는 아이의 지적 발달 과정을 그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1단계는 감각 운동기. 여러분 이제 심리학 같은 거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감각 운동기.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생후 2세까지. 그래서 뭐 빨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 전조잡기, 조잡기 7세에서 16세. 구체적 조잡기. 이거 제가 뭔가 모드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삐아제의 그 지적 발달 과정인데요. 태어나서부터 2세까지는 전조잡기, 감각 운동기, 뭐 혀의 감각, 손의 감각 이런 것, 그 아이들이 뭐 젖꼭지 빨고 이런 게 공갈 젖꼭지 이런 것 이런 시기에 쓰잖아요. 그다음 전조잡기는 2세에서 7세, 조잡기는 7세에서 16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전조잡기, 조잡기 이렇게 돼서 7세에서 16세를 조잡기로 보는데 그 7세에서 16세를 다시 나누어서 구체적 조잡기와 형식적 조잡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잡기는 7세에서 11세, 형식적 조작기는 11세에서 16세 이렇게. 그래서 피아제에 의하면 아이의 영향을 고려할 때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사춘기. 피아제 모델에서는 11세, 11세쯤을 사춘기로 보는 거예요.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추상화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추상화는 뭐예요? 뭔가 어떤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개념적인 추상화예요. 체계적인, 아니, 그 구체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형식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식적 사고도 추상화, 어떤 것을, 뭐 사랑, 이런 것처럼 추상화할 수 있고, 형식적 사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어떤 내가 지금 언어를 공부하고 있어, 이런 걸 인식하는 건 아니죠. 한 언어나 다른 언어가 갖고 있는 사회 관습적인 가치나 태도를 인식하지. 어린아이들은 뭐 그런 걸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인식하지 못하니까 뭐 잘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인식하면서 하는,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주전자물은 쳐다보면 결코 끓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인식한다면, 과도하게 인식을 한다면 그 제2 언어를 배우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성공적인 제2 언어 습득에 성숙한 인지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분명히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견인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춘기 이후에도 이 언어를 매우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이후에 예를 들면 남자친구를 그러니까 막 한국에 유학 와서 한국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결혼까지 하고 싶게 됐다면 너무나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으로 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 변인들은 인지적인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존재하고 아마도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영역에 더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과연 암시적 학습, 다시 말해 언어 형식의 우발적 학습에 뛰어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언어 학습자인가? 아이들이 암시적인 학습, 막 그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지 않는 그런 학습에 그 뛰어나기 때문에 훌륭한 언어 학습자인 거야. 이는 암시적 학습과 명시적 학습. 암시적 학습은 이게 그 받아들이는 환경 저절로 그런 거고 명시적 학습은 그 집중적인 주의나 교수 그러니까 그 교실 학습이 명시적 학습에 좀 더 가깝죠. 그 서로 이렇게 대비시킨 그 생각이었고요. 헝가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 영어 학습자들은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 일반적 구어 능력이 뛰어난 일부 성인들이 명시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함으로써 비효율성이 점점 증가하는 암시적 메커니즘을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헝가리어가 나와서 말인데 그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까 그 미국의 그 부족의 예시처럼 가까이 이렇게 교류하잖아요. 또 옛날에 원래 많이 교류하던 나라였고 그랬는데 요즘도 EU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류 못 하지만 EU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교류하고 직업도 자유롭게 다니고 국경이 없이 뭐 서울에서 부산 가고 대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다 금방금방 쉽게 쉽게 배워요. 그래서 제가 헝가리어 학습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다른 외적 요인의 핑계를 대보자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 수업 진도가. 저는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뜨면 벌써 몇 페이지가 넘어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게 그들은 "아 아 오케이." 하면서 막 촥촥촥촥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지금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헝가리 사람은 아니고 여러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헝가리어를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들 분명히 시작할 때 저처럼 몰랐는데 한 2 주만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공부 안 하는데 2 주나 3주 되면 그들은 막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더 쉽게 배우고 그런 것도 있고 인종적으로도 쉽게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지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개념이 피아제가 제안한 균형화라는 개념인데요. 균형화란 단계적 방식에 의한 지식의 점진적인 내적 조직화라고 정의되고 균형의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해서 인지는 의심과 불확실의 단계, 의심과 불확실의 단계, 비균형 단계에서 해결과 확실의 단계, 그러니까 의심과 불확실의 단계에서 해결과 확실의 단계, 비균형에서 균형으로. 그리고 다시 더 큰 의심의 단계로 갔다가 때가 되면 다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고 이러한 순환, 그러니까 의심과 불확실, 해결, 확실, 또 큰 의심, 다시 해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순환을 함 이렇게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반복된다고 보는 거죠. 피아제는 개념의 발달은 비균형에서 균형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비균형의 시기는 형식적 조작이 최종적으로 조직화되고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 14세나 15세까지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인지 발달의 과정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피아제가 말한 그 조작기가 그 마지막에 끝나는 게 이제 16세였으니까 이렇게 15세, 16세가 14, 15세쯤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꾸준히 인지 발달 과정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네, 균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어는 인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균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아이는 성인의 인지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그 인지적 준비를 하고 습득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모순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지적으로 성장을 함에 따라 그것들의 불확실성을 의식하게 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인지적 고려 사항에서도 우리 교실과 연관지어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압도되는, 이렇게 압박받는 그런 거죠.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얼마 안 되는 양의 어휘, 문법 구조, 그리고 대화의 비결들이 습득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 적은 혹시 있는지, 여러분이 또 교실로 가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언어를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즉 불균형이 균형으로 가는 거죠. 불균형을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지적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기계적인 학습과 유의미한 학습인데요. 우리 뭐 표현교육론 이런 데에서도 많이 들어본 거죠. 말하기 교육에서도 기계적 연습, 뭐 유의미한 연습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유의미한 건 그걸 자기가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추가해 나가는, 확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기계적 학습에서 유의미한 학습으로 구분하는 건데, 여기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 및 경험과 관계가 없는 암기 위주의 기계적인 학습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유의미한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데, 유의미한 학습은 새로운 항목과 경험들을 인지적 구조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지식과 연계하고 접목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 교실은 과도한 정도의 기계적 연습과 문형 반복, 규칙 암기,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기타 학습 활동의 연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적 연습, 문형 반복, 규칙 암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성인의 제언어 습득 비교는 언제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의 습득을, 성인들의 경우에는 교실에서의 학습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 여전히 과도할 정도로의 기계적 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학습 환경에도 그런 원인이 있다고. 우리도 한국어 교실이 이제 외국어 교실이니까 기계적 학습에 끝나지 않고, 기계적 학습이 뭐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정확성을 위해서 잠시 기계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걸 유의미하게 확장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때 학습자가 자기 걸로 이제 습득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음은 정서적 고려 사항인데요. 정서적 영역은 감정이입, 자아 존중, 외향성, 억제력, 모방, 불안감, 태도 같은 것을 들자면 끝이 없는 여러 많은 요인들이 정서적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언어가 가진 광범위하다는 특성과 사람의 감정이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고려한다면 그 어떤 정서적인 요인도 제2언어 학습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에 있어서 자기중심성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채 세상의 모든 일을 보죠. 사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제 중심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용돈이 없으면 세상에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용돈이 많으면 신난다. 이렇게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보한 거고, 인간 발달에서 이제 역할이고. 그래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흔들리는 불안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의식해서 이게 이런 자의식이 생기는 과정에서 사춘기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시기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너무 많은 자기 불신을 드러내길 두려워하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제력을 발달시킵니다. 억제력은 깨지기 쉬운 자아 개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적, 인지적, 감정적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겪게 되고 인지적, 감정적으로도 변화를 겪고
그리고 그런 인지적 감정적인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자아는 자신을 넘어서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정서적인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도 이제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완전히 이게 울렁이는 대파도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알렉산드라는 언어 자아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아이의 자아는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역동적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새로운 언어는 아이의 자아에 대해서 커다란 위협을 가하거나 구속하려 하지 않으며 어린 나이에 지나치게 복잡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 예를 들어 특정 언어나 언어 집단을 향한 파괴적인 태도를 갖지만 않으면 적응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 이후 사춘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신체적, 감정적, 인지적 변화로 인해서 언어 자아가 보호적이고 방어적으로 되는 그런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본 거죠. 따라서 언어 자아는 어린 성인, 그쵸? 청소년 같은 깨지기 쉬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국어의 안전함에 매달리게 되는 거. 이 시기에는 언어적으로. 자, 그리고 또 태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부정적인 태도는 확실히 언어학습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한국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있으면 더 빨리 배우잖아. 근데 부정적 태도가 있으면 당연히 싫어. 이렇게 실패하게 되겠죠. 자, 아이와 성인 간의 비교에서 간혹 무시되어 왔던 한 가지 요인이 또래 압박, 또래 압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래 압력. 같은 나이대 친구들. 주위 아이들과 동일시되기 위한 아이들의 욕구는 이제 강하고, 그러니까 주위 아이처럼 나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거죠. 흔히 10대들의 경우에는 매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중언어 상황에서 또래들과 동일시되기 위한 압력은 강력한 동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중언어 상황에서는 이제 자기가 같이 놀거나 공유하는 그 집단이 쓰는 언어들, 그들과 이제 동일시되려고 하는 거죠. 성공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성인 학습자는 아마도 자아와 관련된 정서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성공의 씨앗 중 일부는 아마도 생애 이른 시기에 뿌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 살던 이중언어 사용자, 그러니까 그 학습 성공의 씨앗 중에 이른 시기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에 살았던 이중언어 화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주 많은 칭찬, 부모나 뭐 누가 칭찬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얼빠진 짓을 해도 웃어주는 부모, 아 우리 애기 최고다 이렇게 웃어주는 부모님, 아니면 그냥 단어나 구를 가지고 노는 환경, 언어로 노는 언어 유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의 제2언어 습득을 보면 훨씬 어린아이들과 조금 더 잘한 아이들, 청소년, 이렇게 5살, 6살과 뭐 11살과 하고 뭐 3살과 6살과 11살과 14살 이런 식으로 그런 그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정서적 고려 사항에서 이제 교실로 우리가 연계해 본다면 5세나 6세 아이, 5, 6세 아이하고 10세나 11세 아이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어서 볼 때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이제 이 두 그룹은 다른 존재죠.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점, 이 감정적인 차이점의 예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5, 6세 아이들과 10세, 11세 아이들의 감정적인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들이 이 두 집단의 아이들을 위해 교실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을 위해서 서로 다른 교수법의 예로 교수 방안의 예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정서적 고려 사항까지 했고요. 그 나이에서 나이와 언어 습득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언어학적 고려 사항, 이제 여러 가지 외워야 될 개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기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보시는 시간이 이제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오후가 되겠죠. 그래서 빨리 모셔도 또 주말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즐거운 또 남은 주간 보내시고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환절기 지금 또 일교차도 심한데 감기 걸리면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